미얀마의 어느 쇼핑몰. 미얀마의 한 중년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쇼핑을 즐기던 중 평범한 옷차림에 손에는 굳은 살이 잔뜩 낀 중년의 한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년 남성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무심한 듯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한국인을 만난 미얀마 남성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봐 부기장, 자네 이번 달 월급 나왔지? 우리가 미얀마 국민 평균 월급보다 3배는 더 받는다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는 더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건 인정해야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축은커녕 먹거리 걱정을 하며 월급날만 기다리니 말이야. 저는 비행을 하며 부기장과 한껏 들떠서 급여 이야기와 사회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뜬 것은 어제가 월급날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45세의 나이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입니다. 여자친구는 있지만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기에는 작고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돈을 더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죠. 비행기 운행이 없던 쉬는 날이었습니다. 월급도 받았겠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시내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다고 조르던 가방을 선물해주기 위해 쇼핑몰에 들렀죠. 이때 쇼핑몰 여성 가방 코너에서 여자친구가 원하던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쪽에 재고 1개가 남아있다며 손가락을 가리켰죠. 근데 그 가방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 웬 투박한 손의 중년 남성이 그 가방을 무심하게 집어서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그 가방을 저에게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고가 1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그 제품을 사고 싶어 해서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사려고 왔습니다. 실례되는 줄은 알지만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말을 듣던 남자는 처음에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옆에 동행하고 있던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가방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이분의 아내이고 이분은 미얀마어를 아직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는 다른 가방을 사도 되니까 그 가방은 그쪽이 가져가세요. 옆에 있던 미얀마 여성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곧 있으면 식사 시간이기도 했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가방을 양보해준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고 자신을 김씨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성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국인 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주어지는 큰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인 김씨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미얀마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서 아내의 모국인 미얀마에 관광을 왔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정이 온화하고 삶의 여유가 있었고 쇼핑을 할 때도 파일럿인 저조차도 여러 번 고민을 한 다음에 사야 했던 제품들을 너무 쉽게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았죠. 쇼핑몰에서 본 그는 양손 가득 짐을 지고 있었고 제품을 구매할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기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김씨의 수입은 자그마치 한 달에 600만 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이내 한국인 김씨가 저에게 농담을 하는 것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진지했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김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저는 온통 그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저 정도의 수입이면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고급 주택을 사고 여자친구와 걱정 없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일상적인 지출에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정도의 수입이면 미얀마 국민의 평균 급여보다 30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우월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었죠. 심지어 미얀마의 대통령이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저 정도의 수입을 벌게 되면 나는 미얀마의 다른 국민들보다 한 달에 30배는 더 앞서가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휩싸이자 저는 오랜 시간 몸담아왔던 파일럿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장시간 비행 운전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3배는 더 벌 수 있었기에 그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김 씨를 만난 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고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허튼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메이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노동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일반 노동자일 뿐이잖아. 나는 파일럿의 여자친구이고 싶지 막노동자의 여자친구가 되는 건 싫어. 여자친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뱉은 말을 주워 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 정도로 격하게 반응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죠.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합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비행을 하면서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죠. 일하는데 지장이 갈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흘수록 더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에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물론 운동과 노동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파일럿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 안가 제 여자친구도 알게 되었고 그날 저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면서까지 파일럿을 그만두고 한국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 여자친구도 저를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이별을 통보받자 멘탈이 나가버렸죠. 이건 제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사랑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까지 한국행을 결정한다는 건 저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번다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여자친구에게 한국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럿 일을 계속하겠다고도 했죠. 저는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설레이고 기대감에 부푼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사라지자 또다시 의욕이 없는 일상을 지내는 저를 마주하였습니다.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랜만에 혼자서 시내로 나가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며 기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한국인 김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났던 그 인연 때문인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난 듯 서로를 반겼습니다. 저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듣던 김 씨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복의 메이뚜, 내가 한국에서 버는 급여를 알게 된 이후로 자네가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 만약에 자네가 하는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라면 나는 자네의 한국행 도전에 적극 찬성하는 쪽이네. 그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의욕이 있다면 한국에서 몇 년 바짝 벌면 자네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막노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걸 알아는 두게.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위험도 따르지. 아마 일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 하다가 도망갈지도 모른다네. 할 거면 제대로 각오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만약 한국에 올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을 주게. 내가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 주지.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는 내가 봤을 때 근성이 있어 보여. 한국인 김 씨는 저에게 겁을 주는 듯 하면서도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2번 만난 사람에게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에 감사했죠. 게다가 한국에서 일자리까지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서 식당을 나오며 김 씨의 식사 비용까지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평균 급여가 20만 원인데 식당에서 식사 한 끼를 하면 5천 원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불러내어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한국으로 가서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니야.
2년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나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얀마로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국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 건 어때? 한국은 선진국이야.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 자기도 아마 좋아할 거야. 목돈이 마련되면 우리 행복하게 같이 살자. 저는 진지하게 여자친구를 설득했고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들으려 하지도 않던 여자친구도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의 설득도 성공했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 2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김 씨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김 씨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었기에 더욱 열심히 했죠.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오던 덕분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한국의 막노동 시스템은 독특했습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8시간을 일하게 되면 그것을 일공수라고 불렀는데 일공수에 추가로 2시간을 작업하면 1.5공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넘겨서 일하게 되면 2공수라는 조건을 채울 수 있었죠. 즉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2공수의 조건을 채우게 되고 일당을 32만 원이라는 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여파로 한국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일당이 오른 것도 한몫했던 것이죠. 제가 미얀마에서 보름 동안 비행기를 몰며 받은 돈을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벌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막노동으로 돈을 열심히 모으며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으로 살았는지 말이죠. 저는 은연중에 미얀마에서 저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제가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한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따로 없었죠. 남들이 보기에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근사해 보이겠지만 실속은 없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들이었고 일의 특성상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후 일당을 받고 같이 일한 동료들과 라면을 끓여 소주를 한잔하거나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며 한바탕 웃고 떠들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얻은 느낌이었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보람차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2년 동안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다시 미얀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파일럿 일을 계속했더라면 평생 손에 쥐어보지 못했을 거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얀마에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죠. 근데 지금의 아내가 파일럿 일을 하면서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한국으로 떠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또다시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저와 같이 일하던 파일럿 부기장과 불륜을 저지르다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 친구는 저라는 사람보다 파일럿이라는 직업과 사랑에 빠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시아 국가의 어느 골목, 고시원으로 보이는 한 건물 앞에서 미국인 여고생 제이는 낯선 괴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여고생은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미국 여고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그것보다 이 제품을 사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잖아. 당장 환불하고 이걸로 사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성비에 꽂혀서 모든 것에 가성비를 따지며 선택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는 올해 18살인 평범한 미국 여고생인데요.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 많은 인생 경험을 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주세요. 딱 1년만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부모님은 의외로 쿨하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승낙해주신 이유를 여쭤보니 저더러 인생 공부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외국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설레이고 기쁘기만 했죠.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곳은 필리핀이었습니다. 왜 하필 필리핀이었냐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성비가 가장 훌륭해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이 불편하기도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따로 나가서 살기 위해 방을 알아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사귀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꽤나 괜찮은 고시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가성비에 방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건물 외부로 나갔는데 거기에 웬 낯선 필리핀 성인 남자들이 여러 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밤이기도 했고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쓰레기만 버리고 돌아섰죠. 근데 이 남성들이 피우던 담배들을 다 끄기 시작하더니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뭔가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위협적인 말투로 치근덕거리는데 매우 불쾌하고 두려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고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그런지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냐? 그냥 이름 좀 물어보고 애인 있냐고 물어본 게 다잖아.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치근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방에 두고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맞은편을 보고 아빠를 불렀고 당황한 이들이 뒤를 쳐다볼 때 냅다 고시원 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불안감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는지 귀를 쫑긋거렸죠. 저는 한편으로 너무 가성비만 따지다가 이런 구석진 곳에 방을 잡은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여자가 혼자 지내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 외부로 나가야 했고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위치적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방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성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잡는데 도움을 준 친구가 제 상황을 어떻게 안 것인지 이번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이번에도 가성비를 위주로 따져가며 위치적으로 조금 안전한 곳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시원이 아닌 쪽방이었는데 방은 작았지만 가격도 위치도 좋아서 낼름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빨리 그 고시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이때도 고시원을 구해준 필리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쪽방을 소개받았는데요. 가격이 기존 고시원보다 더 싼 데다가 위치도 골목 쪽이 아니어서 두 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필리핀 친구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쪽방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이 고시원보다 살짝 작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방은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죠. 이날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먹을 것과 이것저것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고시원 앞에서 저를 둘러싸고 시근덕거리며 위협하던 남자들 4명이 제가 살고 있는 쪽방 맞은편에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그들을 못 본 채 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그들은 저를 기다린 것 마냥 제가 오자 재빨리 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봐 제인이라고 했나? 아직도 네가 이 동네를 얼쩡거리고 있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이 동네를 뜨던지 이 나라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한 달 후에 다시 눈에 띄면 그때는 정말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거다. 이 남자들은 아예 저더러 이곳을 떠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놓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서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죠.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가성비만 쫓아다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곳에만 가다 보니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줬었나? 이날 저의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가성비를 조금은 포기하고 새로운 방을 잡아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동네로 말이죠. 또 이번에는 근처의 경찰서가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는데 필리핀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방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 이번에도 같이 찾아보자며 도와주려고 했죠.
이 친구와 저는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방을 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제인, 이번에도 참 무서웠겠다. 덩치 큰 낯선 남자들이 4명이 나와서 그런 협박을 하고 가다니. 나라면 못 견디고 도망갔을 거야. 이번에는 그쪽 동네와는 최대한 먼 곳으로 알아보자. 저를 걱정해주며 매번 방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을 잠시 곱씹어 보던 저는 온몸의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저를 협박했던 남자가 4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들이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저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니? 저는 다짜고짜 그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친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제인 네가 여길 떠났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난 걔 없으면 못 살아. 네가 여기 있는 한 그 남자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 하나 때문에 그 친구가 저에게 자신의 고향 오빠들을 대동하여 나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먼 외국에서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성비고 뭐고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엄마는 저를 위로하면서도 따끔한 조언을 해주셨죠. 제인,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은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란다. 생각해보렴. 너는 모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생각하며 판단을 하잖니. 그 가성비란 거 말이다. 네가 오직 가성비만을 보고 덤벼들면 그렇게 되는 거란다. 엄마는 가성비도 좋지만 우리 딸이 외국에 나가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단다. 미국으로 바로 돌아와도 괜찮지만 엄마 친구가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1년 정도 생활해보면 어떻겠니? 거기에는 네가 찾아다니는 진정한 가성비가 존재할지도 모르지. 저는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를 깨달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친구분은 예상치 못했지만 한국분이셨습니다. 언제 이런 인맥을 만들어 두신 걸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자주 들었습니다. 저야 별로 아이돌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제 또래 아이들은 K-팝 뮤직과 K-문화들에 엄청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가성비란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예상했지만 한국은 대부분 필리핀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학교 기숙사 비용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솔직히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고시원들을 알아보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보다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선이었고 무엇보다 라면과 밥, 김치까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라면 한 봉지에 3,000원은 줘야 하는 음식이어서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고시원에는 관리인분이 늘 상주하고 계셔서 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로 이미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겪어보니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독서실을 드나드는 광경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은 만족감을 통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한국에서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말이죠. 아직도 한국에서 알게 된 친절한 한국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가성비만을 추구하다가 필리핀에서 혹독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 갔던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가성비를 한국에서 찾은 느낌이었죠. 지금은 한국에서의 1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큰 만족감과 행복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문화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미국인임에도 한국에서의 1년 생활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외국에 온 것처럼 문화 충격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비행기 승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미국의 승무원들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을 때도 평소에 한국에서 먹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와서 부담스러웠고, 가격 또한 한국에서는 5달러에서 6달러면 해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20달러나 내야 했기에 돈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도 택시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어디에서나 버스와 택시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자차가 없으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생 목표가 하나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한국에 취직을 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조만간 다시 봐요, 한국분들. 사랑합니다. 30대의 한 서양 남자가 인천공항을 들어서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사뭇 그림자가 져서 근심이 많은 듯 몹시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국 땅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향합니다. 2번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18년 후 중후하고 멋진 수염을 지닌 한 중년 서양 남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내 영혼은 역시 한국에 있었어. 이 남성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이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서양 남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2번 다시 한국에 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것일까요? 그렇게 냉정하게 떠난 후에 무려 18년이나 지난 후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미국인 사업가 겸 DJ 출신 쉘튼의 한국 관련 게시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쉘튼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최근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쉘튼의 사연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DJ와 매거진 잡지를 발행하던 쉘튼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2004년 7월 23일이었고 당시 31세의 젊은 나이였죠. 이때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단순히 관광을 즐기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저의 목표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체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을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의 한국은 나에게 지옥과 같은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경제 성장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3.3%에 그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업의 투자 부진과 내수와 서비스업의 침체를 원인으로 꼽는 분석이 많습니다. 투자가 부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의 부진으로 심리적, 체감적 경기 악화는 심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벌려놓은 사업체를 지금 멈추게 되면 그 손해는 오롯이 제가 감당하여 내 인생을 투자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었죠.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라도 부어야 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며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DJ라는 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정 장소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음악을 선곡하고 틀어주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신나는 음악을 틀어줘서 흥을 돋궈주거나 조용하게 담소를 나누고 싶어 할 때는 진정되는 음악을 깔아주기도 했죠.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매우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미국 문화권에서 자란 저에게는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노래방은 제가 살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특유의 풍경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수가 아닌 사람들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고 심지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보다 다른 파트타임 일을 할 때 알게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된 것이 오히려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이 알게 해줘서 고마울 정도였죠. 저는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갈비와 김치 그리고 소주를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음식들이 나를 위로해줬고 낙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업은 결국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고 더 버티다가는 아예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라 고민 끝에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사업체를 키울 큰 꿈을 안고 한국을 갔다가 망한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죠. 리치먼드로 돌아와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국의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곳 리치몬드의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리치몬드는 운전을 하지 않고는 어떤 곳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운전 때문에 한국의 생활이 생각나고 그리웠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리치몬드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갈비구이를 먹고 소주를 마시고 노래방을 가던 한국 생활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날들임에도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실 그때 사업을 정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정신나간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 좀 더 머무르며 미래를 구상하고 DJ 일을 하면서 창의적인 생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저는 한국에서 세계적인 록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 스스로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는 걸 미국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역을 다루는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의 이름을 생각하려고 고민을 했지만 딱히 마땅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놀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신촌 일대에는 놀이라는 술집이 있었거든요. 참 웃긴 일이죠.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지역을 다룰 블로그 이름을 한국 서울에 있는 술집 이름으로 짓다니요. 그렇게 해서 생긴 블로그가 놀이 매거진이라는 블로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내 정신을 잠식해 나가자 결국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다시 와 있고 한국에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오랜 시간 머물며 생활할 처지는 아닌지라 그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조금만 채우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매우 역동적이고 많은 변화를 일으켜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으며 역시 내 영혼은 한국에 두고 간 것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몸이 으슬으슬한 것이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난 기분 같았거든요. 지금 당장은 무리겠지만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쁜 한국 여자와 한국에서 정착하여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었다면 지금은 그저 제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한국적인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갈비를 뜯으며 소주도 마실 생각입니다. 제 낙이니까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묵은 그리움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나의 영혼과 추억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